크리스탈러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러 이론은 1933년도에 나타난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한 또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으로서 우리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우리 관련해서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최근 2년 연속 또 지문에 또 출제를 하고 있죠. 자, 크리스 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 우선은 항상 요거를 잘 봐야 되죠. 항상 뭐죠? 우리 재화의 도달 범위와 뭐의 관계? 최소 요구치의 관계. 요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용어를 보시면요. 이 중심지가 요거는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이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 예.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데, 자, 우선 개념부터 볼까요? 중심지의 개념이 나오죠. 중심지는 말 그대로 이게 중심지예요. 그럼 이게 중심지인데,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예요. 예? 그러면은 배후지에 공급해야겠죠. 이렇게 공급을 해야 돼. 배후지에 상품을 이렇게 공급을 해야 돼. 이때 요걸 이렇게 원을 하면 여기 상권이잖아요. 요까지 공급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뭐다? 선상은 뭐가 돼? 수요가 뭐가 된다? 0이 돼. 요거 넘어서는 성 넘어 수요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공급할 필요가 없죠. 0까지만 공급하면 되지. 그래서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즉, 이 중심지의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 공간적 한계를 말하는데 요 범위를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다. 그런데 문제는 재화의 도달 범위인데 문제는 이 중심지는 점포가 도산, 망하지 않고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 얼마 이상이 되기 위해서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익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뭐라고 해요? 이 범위를 우리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자, 최소 요구치 범위가 바로 요건데, 그래서 중심지가 요거 성립을 하려면은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존재했을 때 우리는 중심지가 뭐한다? 성립을 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우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거기 159페이지에 그림이 나타나 있고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요. 단일 중심지,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상권의 형태는 뭐다? 원형의 형태인데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된 경우에는 뭐다? 정육각형. 크리스탈러의 이론은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무슨 형태? 정육각형이죠. 자, 그리고 중심지 계층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중심지 기능에 우리가 보유 정도 또는 상권의 크기에 따라 고차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나누는데, 자, 이런 고차 중심지는요, 중심지의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예를 들면 백화점, 할인점 이런 거고요. 저차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쳐. 여러분 편의점 같은 거. 이런 저차 중심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롯데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간의 간격, 거리는 멀죠?
그래서 고차 중심지와 고차 중심지 간의 간격은 더 멀어요. 근데 편의점, GS 편의점, GS 편의점 간격 가깝죠. 그래서 저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간의 거리는 가까워요. 그리고 고차 중심지일수록 우리 아까 백화점 생각해 보면 중심 어떻게 돼요? 규모 커요. 예? 매장 면적 보면 중심 규모 크고 또 다양한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비해서? 저차 중심지에 비해서. 자, 그리고 저차 중심지가 고차 중심지로 가까이 갈수록 그 수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피라밋 형태를 띠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중심지 형성 과정 한번 볼까요?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은 이렇게 가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중심지가 주는데 이렇게 중심지에서 이렇게 뭐를 한다? 상품을 공급하잖아요. 이게 상권의 범위가 이렇게 지금 원형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여기 중심지인데 이 원까지만 공급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원까지만. 근데 뭐가 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공급,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빨간 부분. 즉 이걸 어떻게 돼요?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배후지. 밖에서 이렇게 접하는 걸 뭐라고 해요? 외접이라고 하죠. 배후지 외접형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온다? 이제 배후지가 이렇게 중첩이 돼. 이렇게 배후지 상권이 중첩이 되면요.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해. 이게 배후지 뭐다? 중첩형. 배후지 중첩형은 이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이제 중심지가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중심지가 지금 몇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될 때는 아까 무슨 형태? 정육각형.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정육각형. 여기 중심지가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상품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빨간 부분이 없어요. 모든 전역에 빠짐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게 배후지 완결형이 무슨 형태? 정육각형. 배후지 완결형은 정육각형으로서 경쟁이 뭐가 된다? 최소화가 된다. 경쟁이 최소화되는 배후지 완결형은 정육각형이다. 이렇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를 띠고 있다? 이상적인 상권의 형태는 무슨 형태? 정육각형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선 나오고 160페이지 보시면은 중심지 이론의 내용이 박스에 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크리스탈러 이론의 한계점 보면요. 우린 점포들 간의 공간 분포에 관한 이론이지만은 아까 얘기했죠. 단일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함께 모여 있다. 함께 입지하는 형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왜?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계점. 자, 그래서 여러분 중심성 고차, 저차 이런 말이 나오면은 누구 이론? 크리스탈러. 요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요 관련돼서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지문이 또 출제를 우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 소비자 분포 기법 161페이지 보시면은 애플봄 교수가 나오죠. 애플봄 교수의 소비자 분포 기법이 나오는데, 자, 지금 현재 영업 중인 시설이 있어요. 이마트. 고객이 와서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터뷰를 통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특성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또 어떻게 돼요?
물건을 어느 걸 사느냐, 요거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도 할 수 있고, 또 경쟁하고 있는 점포와의 경쟁의 정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점포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실제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획정하기 위한 우리가 기법입니다. 상권에 있어서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애플범 교수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우리가 한번 지문에 17회 시험에 한번 16회 시험에 한번 지문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그런 의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 보시면은 162페이지에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매장용 부동산은 상가 점포인데, 자, 여기 요 지역이 있어요. 자, 여러분 뭐 도시든 지역이든 어떤 지역 도시가 있는데, 자, 이 지역 내에 뭐가 있어요? 인구 어느 정도 있죠. 뭐 20만이다. 뭐 이 지역 내 주민들의 소득 수준, 뭐 접근성, 교통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 수준 뭐 있는데, 문제는 이 도시에 여기 점포 A라는 점포가 있다. A라는 점포가 있어요. 도시 내. 그러면 이 기존의 점포죠. 이미 이 도시 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이 기존의 점포가 있어요. 그럼 이 기존의 점포를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분석 대상, 이 지역의 인구라든지 아까 소득, 고용 등의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이 점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매출액 최소 얼마 돼야 되냐? 이걸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뭐죠? 기존 부지를 분석하는, 기존 점포를 분석하는 건데, 그래서 기존 부지를 분석할 때는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뭐를?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뭐를 파악을 해야 된다? 최소 요구치인데, 최소 요구치는 순현재 가치가 뭐 0이 되는 거죠. 최소 0보다는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를 파악을 해야 돼. 0이 되면 수요가 뭐가 될 때? 제로가 될 때 아니에요. 관련해서 최소 0보다는 커야 된다. 순현가가. 자, 최소 요구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를 분석? 우리는 목표로 하는 시장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도시인가, 아니면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도시인가를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목표로 하는 도시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할인현금 수지 분석을 해야 돼. 도시 또는 지역을 분석할 때는 뭐를? 할인, 현금, 우리가 수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면은 최소 0보다 크잖아요. 이럴 때는 신규 점포가 어떻게 돼요? 추가로 입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겠고,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이 지역에 어떻게 돼?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 뭐다? 포화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세 번째는 뭐를 분석한다? 우리는 근린 지역을 분석한다. 근린 지역을 분석하죠. 여러분이 이 도시를 이렇게 A 지역, B 동네, C 동네, D 동네, E 동네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 각 근린 지역을 분석을 해요. 이때 이 각 근린 지역에서의 해당 업종, 예를 들면 뭐 제조업은 제조업,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이걸 추계를 해야 돼. 주민들이 소득 중에서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추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추계를 했죠. 그러면은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과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 그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한다. 예를 들어서 요게 가장 크다. 그럼 요 지역을 선정한다.
5개를 분석했을 때 가장 큰 지역, 대상, 걸린 지역을 뭐한다? 선정을 해요. 그러면 이 지역을 선정했으면 이 지역에 어느 장소에 신규 점포가 들어설 거냐, 이걸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신규 점포가 들어설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신규 점포가 들어서면은 동일 회사 내 기존 점포의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점포가 들어서면은 동일 회사 내에 전체 수익을 고려해서 우리는 신규 점포를 선정을 해야 돼요. 항상 선정할 때 그래서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63페이지 보시면은 이 선정된 대상 부지를 선정하면 이 선정된 이 대상 부지에 대한 잠재, 가능 매상고, 여러분 가능 매상고는 잠재 매상고라고 하죠. 가능 매상고를 추계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4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 중에 가장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방법이 비율법이죠. 15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비율법. 자,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데, 자, 여러분이 고객이 얘기죠. 고객이 어느 지역을 가서 물건을 살 거냐, 이 거래가 가능한 지역을 획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거래가 가능한 지역을 획정을 하고, 그러면은 획정을 하면은 요 점포에서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래가 가능한 이 점포에 있어서의 이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이걸 추계를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인구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서 1인당 우리가 주민의 소득을 또 추계를 해야 돼요. 소득. 그리고 이 대상 점포, 이 점포에서 취급하는 이 상품의 품목에 대한 지출 가능한 금액이 한 가구당 실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합니다. 비율을 구해서 이 지역의 인구수를 곱해주면 이 점포의 매출액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하나하나 과정이요,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된다는 거.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이 비율법이고, 유추법은 유사 점포 비교법인데, 자, 여러분, 이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신규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동일 회사 내의 유사 점포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지역 내의 고객과 시장을 분석을 해서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을 우리가 말하는 게 유추법입니다. 자, 중령 모형은 허프 이론인데, 자, 이 같은 동일한 지역 사회에 다수의 경쟁 점포가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쟁 점포가 다수가 있을 때 각 점포에 대한 이론적 매상고가 얼마냐, 이걸 결정해 주는 거죠. 이 결정해 주는 것을 무슨 모형? 중력 모형을 의미하는데, 자, 이때 이론적 매상고가 있죠. 자,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여러분 매상고는 일치하지가 않죠. 거의 요게 뭐가 다 차이가 발생해요. 이 차이가 발생한데 이 차이를 우리는 뭐를 가지고 수정, 이미지 개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줘요. 조정해주면서 우리는 각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준다. 수정 이미지 개수를 가지고 조정해 줌으로써 각 개별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주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론적 매상고는 1,000만 원인데 실제 매상고는 뭐 700만 원 될 수도 있죠. 차이가 늘 발생을 합니다. 자, 중령 모형. 자, 중령 모형인데, 자, 우리는 회귀 모형이 있거든. 회귀 모형, 회귀 분석 모형 주어지는데, Y를 고르는 A 플러스 B1, X1, B2, X2 이러한 다중회귀 분석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식이 하나 나와요.
이때 Y는 영향을 받는 무슨 변수라고 하냐면 이건 종속 변수. Y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로서 뭐다? 대상 점포. 자, 대상 점포에 가능 매상고가 얼마냐? 이걸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X1, X2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 요소를 뭐라고 하죠? 이 요소를 독립 변수. 자, 독립 변수로 뭐가 영향 미쳐요? 이런 매상고에 영향 미치는 거. 인구수라든지 소득 수준, 경쟁 점포의 수, 매장 이미지, 접근성, 가시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죠. 그럼 이러한 여러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우리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회귀 모형을 통해서. 그래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을 회귀 모형이라고 하죠. 자, 요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비율법은 우리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요거 전체적으로 묻는 내용은 우리가 12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요, 요 절차를 물을 수 있어. 순서. 지금 절차는 거의 다 한 번씩 다 출제를 했거든요, 개론에서. 근데 아직 출제 안 한 절차 중에 하나가 요거 절차 출제할 수 있거든요. 순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165페이지로 가시면은 공업지에 있어서 입지 선정이 나오죠. 자, 공업지의 입지 선정을 보면은 이 배버의 최소 비용으로 나오는데, 자, 배버가 또 최초의 공업 입지로이죠. 1909년에 나옵니다. 이 공업 입지의 관하라는 저서를 통해서 나온 이론이죠.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자, 이것을 비판해서 나온 게 있죠. 비판해서 어떻게 돼요? 최소 비용을 비판해서 기업이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 이론이 아니라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쉬라는 학자가 나와요. 내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나오는데 이 내쉬 이론이 또 작년에 출제를 했었죠. 자, 베버 이론도 우리가 자주 나오는데 29회 시험에도 나오고요. 24회, 22회 시험에도 나왔죠. 이 시험 문제. 최근에 보시면은. 자, 베버의 이론 한번 보시면은. 자, 거기에 의 한번 보세요. 베버는 상업업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 비용, 수송비, 임금은 노동 비용이고요. 집정력 등인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거기에 니은 보면은 다른 생산 조건이 일정하다. 예를 들면 아까 임금, 노동 비용이나 집정력 여기에 일정하다면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의 공업은 입지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뭐가 일정하다면 다른 생산 조건인 임금이나 집정력 등이 일정하다면. 자, 디귿. 이 디귿은 22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지문을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의 디귿의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용어가 가끔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우리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람. 자, 그래서 오른쪽 회 보니까 최소 수송비 지점이 나오죠. 수송비는 뭐가 되는 지점? 수송비는
최소가 되죠, 아까. 자, 아까 오른쪽 표 거기 표 박스 보니까 최소 뭐가 나오죠?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나오죠.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자, 수송비는 어떤 수송비? 자, 여러분이 여기 배번은요, 배번은 입지 삼각형 모형이에요. 배번의 유명한 입지 삼각형 모형. 자, 배번의 유명한 입지 삼각형 모형 그림은 거기 한 페이지 166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원료는 이렇게 M1 원재료가 있고 M2 원재료, 원료 산지는 2개. M1 원재료의 무게는 뭐다? X. M2 원재료의 무게는 Y. 여기는 뭐다? 시장. 시장에서 제품의 무게는 Z. 아까 얘기했죠.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되는데, 공장은 여기 있다. 자, 공장은 삼각형 내부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M만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A 킬로미터,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B 킬로미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 킬로미터죠. 자, 이때 그러면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거리에 뭐를 곱한다? 무게를 곱해주면 돼요. 뭐 킬로미터, 톤 이런 거 다 생량, 단위는 그래서 곱해주면 되고,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거리에 무게를 곱해주면 돼요. 이걸 더해주면은 M1, M2 두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이것을 우리는 뭐죠? 원료, 원재료 또는 원료 수송비입니다. 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거리와 뭐를 곱해주면 돼? 제품의 무게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제품 수송비죠. 요 두 개를 더해준, 이 두 개를 더해준 이게 바로 뭐가 돼? 이 두 개를 더해준 이게 바로 뭐가 돼? 총 수송비인데, 이 총 수송비가 뭐가 되는 지점? 총 수송비가 뭐가 되는 지점에?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원재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원재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두 개를 더해준 게 뭐다? 두 개를 더해준 게 총 수송비인데,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 여러분 167페이지에 보시면은 원료 지향형 산업, 시장 지향형 산업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 얘기거든요.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원재료 수송비가 클 수도 있고 요게 클 수도 있거든요. 네? 이때 원재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가 클 때는요,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무슨 거죠?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품 수송비가 크면 원료 산지 입지하면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때는 어디? 소비진 시장에 입지를 해야 돼요. 이때는 뭐다?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168페이지 보시면은 원료 지수란 용어가 나오는데, 원료 지수를 보면은 편제, 국지 원료죠. 자,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편제, 국지 원료라고 하는데, 이 중량을 이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것을 원료 지수라고 해요. 원료 지수. 여기 M이라고 본다면은 이 M이 1보다 크다. M이 1보다 크면 이거예요. 무슨 얘기죠? 편제의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면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뭐보다 편제 원료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죠. 이때는 원료 산지에 입지하면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때는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그리고 원료 지향형 입지는 뭐를? 이 편제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는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 또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어디? 시장 지향형 입지. 또 원재료의 부패. 예?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 예를 들면 통조림 공업 같은 것은 원료 지향형. 그런데 제품의 부패가 심하다. 제빵 산업 같이 이 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은 어디? 시장 지향형 입지. 그리고 여기는 뭐죠? 원료 지향형 입지는 중량 뭐다? 감소 산업. 자,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줄어드는 중량 감소 산업이 뭐다? 시멘트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는 뭐가 돼? 우리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중량 증가 산업인 맥주, 청량 음료는 어디에 해당한다? 시장 지향형 입지. 이 비교가 되겠죠. 자, 요 최소 수송비 지점인데 하여튼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할 때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수송비 갖고 우선은 확인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아까 또 뭐죠? 최소 노동비. 노동비는 뭐죠? 임금이잖아요. 임금. 노동비는 임금. 최소. 또 노동비 임금도 최소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거기 또 노동 지향형 입지. 자,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이 나오고 있죠. 167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 유리한 산업으로서 대표적으로 섬유, 의류, 신발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직접 이익은 뭐가 돼? 이익이니까 이익은 뭐가 돼야 돼? 이익은 최대. 이거 뭐 비용은 최소가 되지만 이익은 최대. 직접 이익, 직접력,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를 할 때 이것은 뭐가 나온다? 직접 지향형 산업. 여러분, 직접이라는 것은요,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형상. 한 장소에. 벨기에, 엔트워프에 화학 공장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렇게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거. 예? 직접. 그럼 직접을 하면 뭐가 좋아요? 원료를 공동 구매하거든요. 정보를 공동 이용을 하고, 또 창고도 공동 이용하고, 수송 배송도 공동으로 이용해요. 그래서 생산비를 대폭 절감시키기 때문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들고 어떻게 돼요?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 경우에 직접 하는 경우가 일반적. 요것 외에도 많죠. 또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중동에서 뭐를 가져와요? 석유, 유조선, 배를 가지고 석유를 가져오잖아요. 어디 가져와요? 울산에 가져와서 울산에서 자동차를 통해서 전국에 수송한다. 이때 이렇게 수송수단이 배에서 자동차,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하죠?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지점을 적환지점 또는 뭐라고 한다? 이적지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인데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울산에 공업이 입지해 유리한 산업,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중간지점 또는 이적지점 또는 중간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해요. 이적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중간지점 지향형 산업.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수송비 절감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죠. 여러분 20세기는요. 우리 20세기는 굴뚝에서 연기가 펑펑펑 나오는 그런 산업이에요. 21세기는 그런 산업이 아니죠. 예? 굴뚝 없는 산업. 뭐다? 예? 정통적인 우리가 공업 입지 요인인 비용 요인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활용하는 산업은 대도시 내에 입지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푸트리스라고 해요. 탈족. 푸트리스. 정통적인 우리가 입지 요인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산업. 이것을 벗어나는 거죠. 탈족 산업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무슨 산업? IT, 정보통신이 대표적인 탈족 산업이죠. 정통적인 입지 요인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 내부에 많이 입지를 하고요. 여기서 뭐 오염물질 배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푸트리스라고 하죠. 푸트리스 보통.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168페이지에 새로운 입지 요인에 나오죠. 이런 산업을 무슨 거? 탈족 산업이라고 해요. 탈족 산업. 자, 이런 프린트의 4번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인구 2만 명의 도시 인근에 A, B, C 3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각각의 쇼핑센터의 면적과 도시와의 거리가 다음과 같대. 허프의 확률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A 쇼핑센터의 이용 고객 수는 얼마로 봐야 되는가? 공간 마찰 개수는 2로 본다.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항상 뭐부터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 그럼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는 분모는 전체죠. 얼마? 1800에 얼마죠? 거리 3의 제곱. B는 1200에 2의 제곱. C는 2000에 얼마? 4의 제곱. 요거 더해주면 전체잖아요. 여기서 A는 얼마? 1800에 3의 제곱. 그럼 여기 얼마? 9, 2, 18, 200. 4, 3, 300. 요건 얼마? 16, 500에 4, 125. 125. 그럼 얼마죠? 625에 200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 32% 되겠네요. 32%. 그러면 시장 점유율 구했으니까 뭘 구하면 돼요? 이용 객수인데 얼마? 2만 명의 몇 프로를 이용한다? 32%를 이용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6,400명이 구하고자 하는 것. 항상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하고 이용 객수를 구해야 된다. 주의할 거는요. 요즘에 출제는 3개의 점포를 우선 출제를 28회 시험에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요. 3개의 점포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자,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우리 배보의 이론인데 항상 시험 문제는 배보보다 뭐가 중요하다? 상권 분석 모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권 분석 모형의 학자들의 견해에서 여러분 5 학자 놓고 이론 내는 문제 29회 시험에 냈죠. 그리고 작년에는 허프 모형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산 문제로서 허프 아니면 내일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계산 문제 올해는 좀 주의를 해두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에 입지 개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별표 3개짜리 좀 열심히 하세요. 자, 다음 주에 입지 개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